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면요.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 이걸 업무에 쓴다고 그래서 영업활동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영업활동에 써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그래서 물리적 형체가 없다, 그래서 무형,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분류. 첫 번째, 영업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이식할 수 없으나 사업 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을 말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이식하지 않는다. 이 부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형광펜 칠해진 것도 알아야 되겠죠. 사업 결합이라는 말은 다른 회사 인수 합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이에요. 예. 인수합병. 자, 매수한다고 해볼게요. 기업 매수.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 웃돈을 주거든요. 웃돈. 자, 일명 이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웃돈, 일명 권리금 이렇게. 자, 이 권리금을 왜 줄까요? 그게 이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초과 수익력이 있어서 그래요. 초과 수익력이. 이 초과 수익력은 이런 거예요. 좋은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우수한 종업원을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충성 고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가치가 높아요. 브랜드가 더 좋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더 달라고 하겠죠. 원래 일반적으로 기업을 인수할 때요, 사업을 결합시킬 때 자산에서 부채를 뺀 돈만 주면 돼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죠? 자본이잖아요. 우리 회사를 차릴 때 낸 돈이 자본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돈을 추가로 더 줬다는 거는 그만큼 초과 수익력이 있다는 거죠. 이걸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업권의 정의입니다. 인수합병, 즉 다른 회사를 결합시킬 때 그럴 때만 쓰는 거고,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좋은 종업원 있고 브랜드 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충성 고객이 많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영업권을 계산해 가지고 자산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인정 안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재산권은 구체적인 이름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산업재산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이런 거예요. 특허권,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그 다음에 상호권 및 상품명 등을 포함한다. 시험에 나올 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이름으로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개발비는요, 이게 빚자가 들어가는데 무형자산입니다. 개발비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제조 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시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 그걸 결밥이라고 한다.
그 예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좀 더 왼쪽에 기적의 팁을 잠깐 보시죠. 회사가 이제 물건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구분해요. 연구 단계는요, 전부 다 이렇게 비용 처리해요. 그래서 기간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전부 다 비용 처리. 연구비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연구 단계에서 개발 단계로 넘어갑니다. 개발 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들어가는 비용은요, 비용 잡을 수도 있고 자산 잡을 수도 있는데, 개발 단계에서 방금 밑줄 친 이 자리 이거 이 요건을 혹시 만족한다, 이 요건을 만족한다면 그때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개발비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제 개발이 거의 다 막바지에 달았다는 거죠. 막바지에 다르면 보통 이제 샘플을 만들고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다음에 경쟁 업체 제품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시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까지 결정했다는 거는 이거 팔면 미래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다.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판단하는 이 시점에서 최종 제품이 나오기까지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지금까지 회사의 모든 노하우가, 즉 기술력이 집적됐다라고 봐야 돼요. 이걸 자산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개발비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비는 그래서 자산이 됩니다. 그 외에도 기타의 무형자산에는요, 임차 권리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이 있어요. 임차 권리금은 영업권하고 달리 빌림에서 주는 권리금입니다. 영업권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이렇게 사업을 결합시킬 때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을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개별 취득 시 원가는 구입 가격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취득 원가에 산입한다.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을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 할 때 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개를 만족하면 자본적 지출로 한대요. 이 두 개를 만족하면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두 개를. 첫 번째, 관련 지출이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다. 이럴 때 이제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쪽과 관계해서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저귀 팁을 보시면 되는데,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연구인지 개발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런다면 회계에서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수주의는 어떤 지출이 발생했을 때 이걸 이제 비용 처리할지 자산 처리할지 구분이 애매모호하면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또 지출이 있는데 자산 처리해야 될지 부채 처리해야 될지 애매모호할 때는 부채 처리해라. 그런 것들이 보수적이에요. 보수주의라고 그래, 보수주의. 그래서 이거 이제 보수주의에 이제 입각해서 이거 자산 잡을 수도 있고 비용 잡을 수도 있다라고 그런다면, 근데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비용으로 잡자.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수주의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데, 큰일 났네. 어제
깜빡하고 잠을 자서 공부 하나도 못했다. 막 그러면서 실제는 내공이 많이 있는 그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밖으로는 자기가 이제 공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자산 잡을 수 있는 걸 비용으로 잡으면 이게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걸 비용으로 잡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만큼 회사의 자산 규모를 더 작게 잡으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예, 그런 뜻이다. 예, 그건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삼각기간과 삼각방법을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삼각기간은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이렇게 따로 써놓은 게 아니라면 이거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삼각은 유형자산하고 똑같아요.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하는 거고, 삼각 방법은 유형자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방법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눈으로 안 보이다 보니까 유형자산처럼 저기에 있는 삼각 방법을 이렇게 무형자산 종류별로 따로따로 정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 쓰라고 돼 있잖아요. 정액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삼각 방법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으로 한다. 시험 볼 때 무형자산을 감가상각하라고 그랬는데 감가상각 방법을 안 써준 거예요. 그럼 그 정액법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내용연수도 잠깐 볼게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 요인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획득되는 기간을 결정하고, 법적 요인은 기업이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어려운 말만 쓰고 있는 거죠.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가 특허권이 있어요. 특허권. 이 특허권을 쓸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법적 요인 해볼게요. 3년. 근데 실제 우리 회사가 이 특허권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기는 2년만 만들 거예요. 실제 이 특허권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물건을 제조하는 데는 2년간만 제조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경제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기간을 3년 잡아야 될까, 2년 잡아야 될까, 이렇게 쓰는 기간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된다면, 그때 내용 연수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기간 중에서 짧은 기간으로 한다. 즉 2년 잡아라 이거예요. 2년만 쓸 거니까. 법적으로 3년이어도 2년만 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법적으로 1년입니다. 특허권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럼 1년만 잡아라 이런 겁니다. 1년밖에 실제 법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짧은 기간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잔존가치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는 있죠. 다만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짧은 삼각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삼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 시장이 존재하여 삼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존재 가치가 시장 가격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럴 때는 인식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 시험 보실 때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라고 그러고 잔존가치를 안 써줬어요. 그러면은 0 하면 돼요. 자, 삼각 방법을 보겠습니다. 삼각 방법, 무형자산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회계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 직접법을 택하고 있어요. 유형자산에 비해서 무형자산의 그 정보 제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두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직접법으로 합니다. 참고로 프로그램은 직접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험 볼 때는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직접법 회계 처리 차변에 무형자산 삼각비, 대변에 무형자산. 간접법으로 한다면 차변에 무형자산 삼각비, 대변에 무형자산 삼각누계입니다. 유형자산과 비교해보면 좀 달라요.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 이렇게 간접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걔는 오로지 간접법. 얘는 선택할 수 있다. 무형자산을 이제 처분도 또 할 수 있는데요. 비싸게 만약에 처분한다면 그 차액은 무형자산 처분이익, 싸게 처분한다면 무형자산 처분 손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무형자산 내용이었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도 아니고 유형자산도 아니고 무형자산도 아닌 나머지 자산을 말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볼게요.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으러움, 이걸 이제 장기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임차 보증금, 부도금과 수표, 그 다음에 장기 미수금, 전세권, 장기 선급금, 장기 선급비용, 전신전환 가입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거 두 개예요. 임차 보증금하고 부도금과 수표. 근데 전체적으로 기타 비유동 자산이 중요한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안 나옵니다. 비유동 자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형 자산입니다. 학습하실 때 유형 자산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임차 보증금 볼게요. 장기 외상 매출금과 장기 받으러움은 상품 제품 팔고 외상했거나 어음 받았는데 그 기간이 회수해야 될 기간이 1년 이후일 때, 1년 지나서 받기로 했을 때, 그래서 어음은 만기가 1년 이후일 때고 외상 매출금의 약정서에 받기로 한 날이 1년 이후일 때, 그럴 때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으러움으로 처리합니다. 임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쓰면 보증금, 월세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또는 이제 월세로 쓸 수도 있죠. 근데 월세는 해당 사항 없고요. 보증금에 월세를 썼을 때, 참고로 월세를 여러분 차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가 바뀌어서 월세라는 말은 쓰지 않고 이제 차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차임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보증금 부분이죠. 이 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을 주고 나중에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 계정은 임차인이 쓰는 거예요. 임차인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을 줬다. 그러면 그 이름이 임차보증금이 되겠고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월세는 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임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임차인은 임차료로 비용 처리해요. 이건 이제 비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에 오는 거죠.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부도금과 수표는 내용을 잠깐 보면 정상적인 어음과 구분하기 위해 실무에서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면 입시 계정이 부도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기말의 해소 가능성을 판단하여 매출 채권으로 재분류하거나 대손 처리한다. 시험시 부도라는 말이 나오고 대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부도금과 수표를 처리한다. 이때 쓰라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우리가 받아야 될 어음이 있는데 거래처가 부도나서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면 그 받을 어음을 빼고요. 예제처럼.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부도금과 수표로 써요. 부도가 났다고 회사가 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도가 난 어음 확인해 봤는데 도저히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대손 처리하는 거죠. 시험 볼 때는 부도라는 말만 나오고 대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해당되는 어음을 장부에서 빼고 그 자리에 부도금과 수표로 써야 돼요. 부도금과 수표도 회사가 그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재판을 걸어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숙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당사가 제품 매출하고 받은 약소고 받을 어음이었겠죠? 제품 팔았으니까 상거래임으로 그거 10만 원짜리 있는데 만기일에 거래은행에서 제시했는데요. 부도됐대요. 그럼 이제 받을 어음 빼고 부도금과 수표를 한 다음에 이거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기업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그 받을 권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거래처를 각각 넣어주시면 돼요. 이 거래처, 이 거래처 이렇게. 근데 어음이 부도됐는데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이 어음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대손 충당금 확인해서 그 해당되는 어음 빼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충당금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수금은 상거래가 아닌 거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즉 상품 제품 판 게 아닌 이외의 거래에서 나중에 받기로 한 돈인데요. 그게 1년 지나서 받기로 했을 때, 만기가 1년 이후일 때, 그러니까 장기라는 말을 붙잡고 장기 미수금 합니다. 그다음 그 외에도 뭐 전세권, 장기선급금, 장기선급병, 전신전화 가입권이 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